네, 안녕하세요. 수험생활에 확신을 드리는 감성로스쿨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벌써 말만 들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 힘 빼시고 항상 그랬듯 가장 쉽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부터 들어가 보는 겁니다. 칸트는 근대 철학 시대에서 관념론의 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념론이 뭘까요? 아니, 이 관념론이란 단어 자체가 애초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근대 철학이라는 시대를 한번 이해해보죠. 그 시대는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던 시대였잖아요. 그 맥락과 상통합니다. 관념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고, 휴은 경험으로만 세상을 안다라고 한 것과 달리 칸트는 우리 세상을 이성 플러스 감각의 틀로 구성해서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컵이고 우리라는 컵 속에 세상의 흐름이라는 물을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휴은 컵 속에 있는 물은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거를 마실 뿐이다. 그래서 물이 세상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칸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뭘 마시는지 그거는 컵 모양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나 공간, 인과성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한 컵대로, 그 방식대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관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세상을 담는 우리의 시각, 즉 컵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컵에 담아본다는 것이 칸트가 말하는 물자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물자체라는 표현 정말 많이 봤는데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될 시기도 온 것 같아요. 물자체라는 게 결국에는 컵 속에 있는 그 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물과 그 물은 다른 얘기지만 그 물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다면 컵 없이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시로 우리가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볼 때 가면 안에 있는 모습은 볼 수 없고 가면만 볼 수 있다라는 예시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순수한 이성을 비판한 거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 그 너머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성, 야, 너 너무 선 넘지 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2024년도 아퀴나스, 플라톤, 진리론에 대한 글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칸트가 비판한 주관성으로부터의 이탈 불가능성, 또 무한소급에 대한 개념이 훨씬 선명하고 편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칸트는 딱 이거죠. 관념론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본질은 볼 수 없다라고 그 얘기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현상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 언어에 나왔던 외면성 명제, 규정성 명제, 무조건성 명제, 이러한 개념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들은 오히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아니라 실천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랑 좀 더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건 순수 이성이랑 뭐가 다를까요? 각 내용마다 어떤 핵심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거에 대한 핵심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칸트는 대답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천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등장하게 된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죠. 네 의지를 움직이는 규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 원리로서도 유효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말을 어렵게 합니다. 또 우린 쉽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니까 너가 뭐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라고 먼저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래? 나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정언명령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법칙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따라도 괜찮은 행동만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명령이라는 단어를 쉽게 바꾸면 그냥 무조건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언명령은 반대로 어떤 목적이나 조건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 not 무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언은 무조건, 가언은 조건. 자, 그러면 리트 지문에서 나왔던 외면성 명제, 규정성, 무조건성을 통해서 얘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법이라는 거는
규정성 플러스 무조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마치 정언명령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외면성 명제를 포함하니까 더 이상 정언명령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가언명령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특정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으니까 또 무조건성에 어긋난다.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했던 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요, 2016년도에도 이런 개념들이 나왔거든요. 개념이 하나가 나오면 파생해서 또 나옵니다. 이미 기출이 되어 있다면 그 기출에 있는 내용들을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전제를 하고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푸는 사람과 모르고 푸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철학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현재보다 정보도 없던 시절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옛날의 의견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발전시켜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철학이라는 거에 과한 권위성을 부여해서 그 말들을 어렵게만 받아들여서 자기의 수험 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다시 칸트는 도덕이라는 건 외부에서 오는 명령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법칙이야 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2018년도에 나왔던 자기 입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은 절대 안 해 라고 정화명령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내 안에 법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법을 내가 세웠다고 해서 마음대로 어기면 안 되니까 이 법이 진짜 도덕적이라면 나를 거기에 예속시켜야 된다. 즉 내가 만든 도덕 법칙에 내가 복종한다. 이게 자기 예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진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 즉 자기 입법과 자기 예속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게 어찌 보면 칸트의 윤리학의 핵심인 자율성이고 그걸 구성하는 두 축이 자기 입법과 자기 예속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칸트는 짧지만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칸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일상도 저번 주에 뭘 했냐라고 하면 그걸 까먹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질문에 당면하면서 문제를 풀어갔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무엇을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비판받았는지에 대한 줄기를 이해한다면 리트라는 시험에 나오는 배경 지식에 대한 범위 설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현명한 수험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배경 지식의 목적을 인지하고 방향을 잃지 않고 무의미한 노력으로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수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엔 관념론 속의 또 하나의 거장 해겔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